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중일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중일팀장 이주용입니다. 네. 요맘때가 이제 저희 어머님들 뭐 학년별로 참 온도차가 많이 나는 시기예요. 그 중1, 중2, 중3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중3 어머님들은 이제 특목고나 이제 자사고나 이렇게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어제 그 같이 내신 수업 진행하는데 친구가 오더니 이제 자사고 이제 특목고 쪽 진학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같이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중3 친구들은 이제 뭐 특목고나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성적의 관리 문제, 그다음에 뭐 고입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고, 중2 친구들은 지금 한 절반쯤은 그 아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나머지 절반들은 이제 처음 보는 시험이라고 해갖고 긴장해갖고서 이제 정신없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 중2 친구들은 시험이 여전히 뭔지 모르는, 그래서 아직 초등학교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서로 이제 좀 온도차가 많이 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같이 진행하면은 특히 이제 지금이 이제 중2 같은 경우는 내신을 이제 같이 시작하는 시기고, 그래서 중2 친구들이 이제 내신 수업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중2 내신 특강 같은 걸 신청해서 이제 학원에서 내신 특강 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국어 교육, 그 국어 관련돼서 기본 개념들, 그 다음에 뭐 문제 푸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 오면은 뭔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 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중2 이맘때 내신을 할 때 되면 가장 많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발 부탁이니까 문제 좀 읽고 풀자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중2 친구들이 이제 국어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그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친구들이 어떤 특정 개념이나 내용들을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문제 자체를 제대로 똑바로 못 읽고 푸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친구들이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문제되는 거는 독해의 능력, 그다음에 글을 봤을 때 이해하는 능력, 이런 문해 능력들이 어려움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이번 설명에서도 이제 그 독해와 문해 문제에 관련돼 갖고서는 어머님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어머님들이 고민해 보실 것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 뭐 저희 학원에서 이제 독서 여러 가지 토론 같은 것들 진행을 할 때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책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가져야 될 그 방향성이나 지향점은 서울대가 가장 잘 제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학교의 기준이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가 제시한 어떤 독서 교육의 목표가 실제로 우리나라 독서 교육 목표 어떤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런 걸 같이 한번 보시면은 방향성을 많이 잘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대가 이제 그 서울대 아로리 사이트가 있죠. 서울대 아로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서울대에서 이제 요구하는 독서 활동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이런 식의 독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독서 자체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대신에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독서가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이나 배우는 것들에 있어서 독서를 빼놓을 수 없는데, 단 어디에서 책을 찾을까에 대해서 수업 안에서 책을 찾는 거를 가장 1순위로 잡습니다. 즉 친구들이 책을 읽을 때 뭐 취미로 읽는 독서라던가 어떤 리스트를 보고서 책을 읽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학교의 수업을 읽을 때 자기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서 좀 더 이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독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잡는 거죠. 방법에 있어서도 분야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토론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주제 탐구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도서들을 읽는 것들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서울대에서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라인은 학교 수업에서 수업을 듣다가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나오고, 그럼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알고 싶은 분야들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 서적을 찾아 읽고, 또 책을 읽다가 궁금증을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읽어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 이러한 기본적인 독서 활동들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능력들을 쌓아나가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이제 정시와 수시에서의 독서를 통해 갖고 이를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021년 수능 만점자 신주 학생의 인터뷰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서 자체를 어떤 특정한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읽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키우고 이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 능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제 책을 읽은 거죠. 자, 고등학교 3년 내내 오전 6시에서 7시까지 등교해서 1시간 동안 못 풀리면 간편하게 책을 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중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못할 일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 간 친구들이 계속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거나 이제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메시지 보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학교 때만큼 책을 많이 읽어봤던 적이 없다. 고등학교 와서는 진짜 책을 못 읽겠고 특히 고3 가서는 이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었지 독서를 하는 일들은 굉장히 좀 드물더라. 이런 식의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해갖고서는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독서 시간을 그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시간 동안 꾸준히 독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쌓는 목적보다는 여러 분야의 책들을 고루고루 읽어나가면서 본인의 사고력이나 이해 능력 같은 것들을 키워나가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에 읽은 시간이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간의 기억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독서력을 키워왔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21년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의 자소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들어간 친구고요. 수시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독서에서 어느 정도 목표나 그 다음에 그 서울대에서 요구했던 자신의 호기심이나 지식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독서를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순서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생활과 윤리 시간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본인이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문제는 이제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책이 사실은 뭐 전공자 대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책이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책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읽다 보니까 지나치게 내용도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오히려 토론식 학습을 제안해서 독서 클럽을 조직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졌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더 궁금해 부분들을 논문을 찾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입론서들의 그 해설한 책을 찾아 읽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책을 읽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이 친구들이 독서를 통해 갖고서는 자신이 모르는 부분들, 궁금한 점들, 자기에게 닥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독서를 해 나가는 방식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본다면은 서울대에서 지향하는 독서의 이제 목표점들은 무엇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 읽어라. 단, 그 중요한 부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읽느냐. 자신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실제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읽어 나가는가 아니면 단순히 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읽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점을 지어 놓고서는 바람직한 독서 방향들을 이제 설정해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저희도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이 정도의 책들을 읽어 나가고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고 읽어 나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현재 중1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참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고민하거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좀 고민해 볼 거는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기대치보다 부족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중에 한 20%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서 수준의 책을 읽을 때 읽기 과정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다. 즉 독해 자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뒤집어 말하면 교과서를 읽지 못하니까 학교 수업이나 본인이 뭐 별도의 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 선생님의 도움 없이 혹은 이제 성인의 도움 없이는 책을 통해서 혼자만의 학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고민해 보실 게 현재 중등, 고등 그리고 뭐 초등부터 시작해 가서 이제 쭉 이어지는 과정 중에 두 가지 학습 과정에 이제 변화상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된다. 즉 친구들이 스스로가 모르는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모듬 단위 학습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즉 팀을 짜갖고서는 팀을 구성해서 함께 학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정의 좀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교사가 굉장히 성실하고 교사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친구들을 관리하지 않은 이상 친구들이 꽤 많은 시간 동안에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확연히 효과가 갈리는 게 독해 능력이 갖춰지고 문해 능력이 갖춰진 친구한테는 이런 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궁금한 게 있고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책들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그 친구한테 굉장히 큰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독해 능력이나 문해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만큼 괴로운 경우가 없어요. 혼자서 무언가를 찾아보라 그러는데 본인은 혼자서 찾아보는 글 자체를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괜히 멍하니 시간 때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모든 학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모든 학습을 같이 할 때도 본인이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었을 때 자료를 찾아야 될 때 본인 다른 친구들은 자료를 다 찾아갖고 정리하고 있는데 혼자서 여전히 자료를 막 확인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부족한 독해 능력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 친구하고 같이 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의 평가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어떤 지식의 습득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우 관계나 이런 사회 관계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물이 좀 있는 따라오래요? 따라는 지금 보시는 문제들은 어머니들 한번 같이 풀어보셔도 굉장히 재미난 문제들인데요. 보시면은 꼼꼼히 읽어보면 결코 틀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하는 문제들이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20%, 30% 많게는 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뭐 30% 넘는 학생들이 중등 과정 학생들까지도 틀리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짧고 단순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이 이제 지금 맞닥뜨릴 문제는 교과서를 읽을 수 없다의 문제예요. 내신 특강을 같이 진행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내신 특강에서 강의를 하고 친구들한테 내용을 정리해 준 다음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다가 같이 이제 뭐 확인해 보면은 이제 오답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선지나 문제들 똑바로 보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나서 내가 왜 이걸 안 읽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지 하는 친구들의 부류가 있다면은 반대편 부류가 좀 더 심각한 부류인데 친구는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본인이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친구들을 같이 부르고서는 이 친구한테 교과서의 어느 부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부분을 읽어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이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과정을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그 교과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교과서조차도 읽을 수 없을 만큼의 문해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어머님들이 좀 고민해 보실 게 읽기와 쓰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먼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 어느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본인 자신의 경험이나 뭐 그 친구들의 양육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읽기 쓰기 자체를 익히는 것 자체가 몇 년, 뭐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사실 성인 기준으로도 읽기 능력이 완성됐다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인들끼리 비교해봐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수월하게 읽어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평범하게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이나 뉴스 정도의 뭐 그 기사 정도를 읽어내는 거 그 이상의 어떤 전문 서적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문해력 자체가 뇌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기능이고요. 또 거꾸로 말하면은 이러한 것들의 능력들이 갖춰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능력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많은 어머님들이 단지 읽기만 하는 게 어떤 식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뇌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기억들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 뇌에서 재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추론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복합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읽기 능력이 굉장히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책을 훑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복습의 기능들과 머릿속에 저장하는 기록들이 다 이루어진다면은 반대로 읽기가 학습들이 좀 덜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을 읽었을 때 동일한 책을 읽어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에서도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이 이런 문제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독서 능력이 굉장히 좀 수준이 올라간 것도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새로운 정보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뭐 IT부터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친구들이 익혀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되는 지식의 분야들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더 많은 지식들을 습득해야 되니 어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 세대나 뭐 더 이전 세대라면 한자어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면은 거의 웬만한 어휘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영어 어휘도 배워야 되고 신조 어휘들도 배워야 되고 전문 분야의 어휘들도 배워야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알아야 될 단어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늘어난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텍스트를 보기보다는 굉장히 짧게 금방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책들을 뭐 인터넷 영상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뭐 길어봤자 15분, 10분 정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자신들의 읽기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숙련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읽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들도 어머님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이제 친구들이 해야 될 과정들을 중학교 그 과정들을 보시면은 결코 수월치 않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수행평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이제 인근에 갖고 있는 중학교 중2 친구들의 지금 논술 수행평가 이제 과제예요. 보시면은 인권의 특성과 기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의 사례를 읽어서 기본권 침해 내용과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 구제 방법에 대해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친구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에서 수업에서 들은 기본권의 종류들을 머릿속에서 이해한 상태로 이 수행평가를 대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시문이 주어졌는데 이 제시문들이 실제로 신문의 기사니까 신문 기사 정도의 수준의 글을 읽은 다음에 이 내용들이 어느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를 친구들이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조건도 보시면은 평가 기준이 굉장히 꼼꼼하고 많은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되어 있죠. 이게 확연히 최근에 달라진 부분이에요. 과거의 수행평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기준들이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어떻게 써야 될지 애매했고 선생님도 평가 기준이 좀 어린진작하는 평가 기준이 굉장히 많았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평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채점도 굉장히 정확하고 친구들도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평가하는 요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청진국제중 2학년 1학기 국어 수행평가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서는 자료조사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중 하나를 해서 조사를 먼저 해오고 그 다음에 수학평가 시간에 제시되는 문제지니까 이 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주제가 제시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제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문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면은 수행평가 자체를 혼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최근에 모든 수행평가들의 경향들은 집에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해가기보다는 학교에 나와서 즉석에서 제시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평가받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 어떤 특정 집에서 와갖고 부모님의 도움이나 선생님의 도움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평소에 기본기 실력들을 많이 쌓아놓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중학교 생활부터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생활까지 이어지는 활동들을 잘 해내갈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마 추구하는 방향들은 결국 이제 IB 바칼로레아 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들을 이제 아마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IB 한국 문학에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은 하나코는 없다라든지 입속에 검은님 같은 문학 작품을 주고서는 이런 문학 작품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문학 지식, 그래서 뭐 내재적 분석 방식, 그 다음에 작가를 바탕으로 보는 거, 사회 시대 개념을 바탕으로 보는 것들, 지식들을 어떤 것들을 제한을 주지 않고서는 그거를 충분히 다 활용해서는 이 문학 작품들을 본인이 해설하는 능력들을 갖추는 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고 어머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바칼로리아 독서 교육의 방식으로 이제 저희들의 교육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 학교들이 많이 준비를 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 학교의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나 방향성들은 어떤 내신에 대한 어떤 오지선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오지선다를 가르치고 오지선다를 위해서 학습이 되어가는 학교의 선생님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에서는 좀 격차가 항상 생기죠. 이런 부족한 격차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한 권의 책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꾸준히 읽어나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 CNA 논술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뭐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저희가 하는 교육 방식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권의 책들을 읽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이런 문해 능력들을 기초로 하는 좀 더 심화된 사고나 그 다음에 토론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게 가장 목표가 되겠는데, 문제는 현행 학교는 학교의 인원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숙련도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한계를 좀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간극을 좀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매주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 1학년 프로그램은 이제 문화 예술로 이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예술로 보고 문화로 있다가 이제 키워드고요. 저희가 이번에 목표로 하는 거는 엮어 읽기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들이 책을 읽는다면은 뭐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여기서 하나의 분야로만 책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제 문이과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지식들을 한쪽에 치우치게 파악하기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다른 파트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해보는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문화 예술 분야의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식들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차는 한 폭의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림, 그죠? 저희 한국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반구대 안가파부터 시작해갖고서는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을 살펴보는 건데요. 단순히 미술 작품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 미술 작품에 담겨져 있는 당시의 사회상을 추측해내고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식의 것들이 이 미술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2주차째는 저희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이라는 소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10대 인터넷 문화의 이제 폐해를 이제 소재로 한 소설이고요. 악플,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문제고요. 2학년 친구들이 되면은 대부분 이제 도덕 시간에 사이버 폭력과 이제 사이버 윤리에 관련돼 갖고서는 수행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갖고서는 소설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이버 폭력의 특징들을 친구들이 살펴보고 정보통신 윤리에 관련돼 갖고 악플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칠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반톡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3주차는 꼰대 아빠 등골 브레이크의 브랜드 설전 해갖고 이제 브랜드와 소비 문화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이제 브랜드에 관련돼 갖고서는 서로 다른 이제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브랜드가 주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측면들을 함께 비교해보고 친구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소비 습관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친구들이 아직 저학년 친구들조차도 이제 이런 브랜드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브랜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이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친구들이 함께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차는 저희 예술 파트에서 좀 교과서에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좀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됐을까라고 해서 힙합의 이제 역사와 사회상들을 다룬 책이고요. 이 책의 목적은 뭐 힙합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힙합이 미국 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힙합의 가사에 담겨져서 어떤 식의 논란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디스하는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샘플링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작권의 문제를 같이 살펴본다든지 해서 힙합 자체를 보기보다는 힙합을 가지고 이제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논제들, 그다음에 논점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음악이나 예술 같은 것들이 단지 음악과 예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식의 기능들을 좀 더 나아가는 사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제 토론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 워크북 구성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이제 책을 읽어 나갔을 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그 책 자체를 친구들이 완벽하게 소화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방향을 설정해서 읽어야 될지, 이 책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와줄까 해서 이제 배경 지식을 쌓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을 함께 읽어보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지식들을 쌓아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뭐 글을 읽어 나가고 이제 숙제를 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부분이 되겠고요. 학교에서 독서 기록, 그다음에 뭐 독후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 그래도 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독서 기록장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책을 읽었으면은 읽게 된 동기부터 주제, 그리고 거기에 뭐 자신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 구절에 대해서 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앞으로 독서 계획까지 좀 정리할 수 있는 독서 기록장을 따로 준비해 두었고요. 이말하니는 독해입니다. 독해. 친구들이 독해 능력이 가장 독서의 첫 번째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깜짝 놀랐는데, 저희도 그 얼마 전에 이제 한포기 한국사 수업을 진행했는데 친구가 책을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암각화가 도대체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이 바위 암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친구들이 아 이러면서 이제 놀라운 친구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친구들의 단어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럼 친구들이 단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했을 때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전을 찾아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데, 친구들의 대부분은 좀 문맥에서 해결하려고만 하는 어떤 경향성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통해서 사전의 뜻을 하나씩 다 살펴보고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준비를 해뒀고요. 그다음에 개념어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진짜 약하죠. 사자성어 같이 확인하면서 친구들이 어떤 기본적인 독해 어휘 능력을 좀 쌓으려고 준비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리에 건의는 친구들의 사실적 독해 능력을 키우는 파트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책을 읽었으면은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가장 단순하게 이제 그 책에 적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지선다나 아니면 이렇게 그 짝짓기 이런 문제들을 통해 갖고서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말해볼까가 저희 학원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고요. 토의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독해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거짓말들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제시문들을 보고서 생각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친구들이 정당한지 정당한지 아닌지를 자기의 생각들을 써오면은 이를 바탕으로 학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과 함께 같이 논의해보고, 다른 친구들의 답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즉석에서 질문을 던져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보면서 좀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파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생각은 결국 토론하고 그 다음에 논술로 정리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세다 토론을 함께 진행하는 게 저희 토론해봐 파트. 그리고 뒤에 논술해봐 파트를 통해 갖고서는 친구들이 하나의 글로서 자신이 오늘 배운 수업들을 원고지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게 저희 워크북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6월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 문화와 예술이라면, 7월 프로그램은 저희가 자랑하는 이제 교과서 소설 다보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다보기 파트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간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수업을 들을 때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소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시대 소설이 하나도 안 나갖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했는데, 막상 다 읽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고등학교에서 한국 문학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 이런 식의 평가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저희 학교에서 되게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매주 3권의 그 단편 소설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단편 소설들을 바탕으로 해서는 함께 이제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주제나 그 다양한 사회상들을 같이 살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권에서는 주제가 크게 이제 4주로 편성해서 한 주마다 3권의 단편 작품을 읽고요. 특정한 주제로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는 역사와 개인, 그래서 역사가 각각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채만식이나 하근찬의 이상한 선생님과 순환인대에서 드러나는 풍자와 회약을 통해서 국어의 개념도 함께 정리해보는 파트가 되겠고요.
2주차 때는 뭐 김유정의 동백꽃이죠. 김유정의 동백꽃은 거의 모든 중학교에 그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대표적인 소설이고, 그다음에 성석재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을 통해서 동백꽃과 히말라야 시다 그림을 통해 서술자의 역할들 그리고 성장 소설의 특징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3주차 때는 관계 속의 인간에서 그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의 문제들을 같이 따져보고, 그다음 소설의 배경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의 민들레꽃과 소음공예를 통해서 아파트 거주공간의 특징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소외 문제들을 함께 다뤄볼 거고요. 4주차는 가난의 굴레, 그래서 이제 운수족이나 요새 두 마리를 통해서 빈곤, 저희는 우리나라 소설에서 가장 일관되게 자주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빈곤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격차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빈곤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책임인지 사회의 책임인지를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보시면은 저희 이제 수록 작품들이 각각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이제 같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수록 교과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친구들이 실제로 1학년 때 이 교과서 다 보기 1권, 2권 하고 나면은 중2, 중3 때 맞이하게 되는 중2, 중3 때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소설들이 굉장히 좀 수월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교과서술 다보기의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술 다보기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작품들을 실제로 그 책 안에 다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별도의 선정도서를 구매할 필요 없이 이 작품들을 이제 그 선정도서를 사시면은 선정도서 안에 있는 작품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따로 이 책을 만들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측면이 뭐냐면은 단편이다 보니까 원하는 작품들을 골라서 보기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꼭 읽어야 될 작품들만 골라갖고서는 작품들을 같이 집어넣어 놨어요. 책을 읽고 나면 친구들이 이제 사실적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책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고 작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같이 확인해보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생각 나누기는 저희가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토익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해학과 풍자 같은 이제 개념들을 배우면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같이 분석해보고, 그래서 국어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국어 개념을 배웠으면 친구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 개념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과 함께 토익식 수업을 통해서 어떤 식의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만약 이게 바뀌면 어떤 식의 또 차이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는 논술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들을 같이 정리해보는 파트고, 실제로 가장 국어 수행평가하고도 연계된 파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핵심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편 소설을 이제 두 편을 읽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해서요. 더 읽어보기 위해서는 한 편씩 더 추가해서 이제 새로 다른 단편 작품들을 함께 읽어보고요. 또 친구들이 책만 봐서는 이제 배경 지식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배경 지식을 넓혀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 지식 넓히기를 통해 갖고서는 더 확장된 사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6월에는 문화예술, 그리고 7월에는 이제 교과서술 다보기를 통해 갖고서는 친구들이 좀 더 확장된 사고 능력,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책 읽기, 그리고 내신에 맞춤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준비해 두었으니까 어머님들 좀 걱정하지 마시고서 저희 학원에서 이런 것들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1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학년제라 시험이 없는 중1 특성상 교과서 다보기 프로그램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중2 프로그램 안내 듣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NN 논술 중2 팀장 박창명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중1 팀장 이주용 선생님께서 어떤 뭐 독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그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함께 수업에서 이제 구현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중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달 설명회에서 이제 6월 이 워크북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진행할 7월 세계문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문학 독서의 중요성,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문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향후 이제
2학기 하반기에 들어가서 현재 저희 중2 팀에서 어떤 독서 라인업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7월 워크북의 제목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문학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금 이제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떤 현대 소설, 그다음에 청소년 문학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먼저 구성을 한번 했었고, 이제 7월에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세계문학 부분에서는 좀 검증된 고전들을 함께 읽으면서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신 준비 기간이라서 뭐 저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 내신 수업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중2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시험 진도에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동백꽃이라든가 이런 수업 같이 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분석도 해주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표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주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장르 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동의 동기라든가 감정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그런 구성으로 좀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좀 고전 문학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복잡한 정서의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독자 입장에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데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작가가 왜 이런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기도 힘들어하고 해가지고,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이 분량은 많지 않지만은 그게 읽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중등부 도서 라인업 구축하는 기본 그 베이스가, 이제 중2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도덕, 교과 과정에 연계해서 뭐 인문, 역사,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독서를 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해서 짜고 있는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독서에 대해서 친밀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라인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스토리텔링 도서에 대한 이 수요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 문제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랑 뭐 저희 강사 입장에서 선호하는 거랑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거랑 이런 목표치가 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너무 학생들 입장에서만 맞춰줘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통한 어떤 다양한 삶의 체험이라든가 좀 깊이 있는 분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르기가 조금 힘들고, 단순히 이제 어떤 재미적인 측면에서만 소비하게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금 이제 학생들 독서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다가갔다면, 이번 7월 이제 세계문학에서는 조금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이런 검증된 고전들을 함께 읽으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자신을 둘러싼 어떤 세상과 이렇게 투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문학 같은 경우를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는 목적이 조금 이제 뭐 과학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히는 게 목표고, 뭐 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집에서 학생이 시간 낼 때마다 틈틈이 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여쭤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물론 거기서 개인의 어떤 독서 숙련도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현재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의 어떤 평균 독서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뭐 익숙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든가 어떤 독서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 계속 쭉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학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혼자서 문학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야기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혼자서 생각한다는 데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걸음마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100m 달리기를 요구하게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학생들이 독서 자체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독서를 굉장히 힘든 과제의 연장선상으로 여기고 기피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읽은 다음에 본인이 좀 이해를 못했다거나 잘못 추론해낸 부분이 있다면, 저희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숙련된 이제 강사들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의 어떤 독서에 대한 흥미도도 잡고 이제 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좀 사회 도덕 목차랑 연계를 해서 어떤 중등 사회와 도덕에서 특히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그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것인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어떻게 생기며 그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좀 이런 교과 연계 그 성향에 좀 맞추어서 저희가 도서를 선정하고 스템 문제를 구성하는데 좀 역점을 줬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주차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없는 어떤 무인도에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모습을 보였다가 점점 이제 광기에 물들어가면서 질서를 파괴하고 굉장히 야만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걸 통해서 인간 이제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근본적인 야만성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 전체 줄거리를 같이 쭉 읽어보면서 이 문명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 질서가 어떻게 붕괴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회 질서가 붕괴하고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야만성이 깨어나는 부분들이 그 문학 줄거리 안에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내용에 대한 토의 파트에서 이 작가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부분, 인간은 이런 식으로 규칙과 규범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 작가의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총괄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인 스탠스를 지키려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람들의 어떤 본능적인 부분을 깨우면서 욕망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지도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2주차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몇 년 동안 쭉 수업을 해왔던 책이고 학생들의 좀 정서적 공감도도 높고 수업할 때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억압적 교육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떤 순수한 인간의 내면이 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삶의 파괴,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말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 전체 줄거리를 쭉 보면서 주인공 한스가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인격이 성장해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역시 상징적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수레바퀴라는 이 제목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고 자신에게 어떤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삶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주인공 한스는 결국 결말에서 시체로 발견되죠. 그래서 이 한스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이 주인공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주인공 자신에게 있는지, 혹은 그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던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지, 혹은 한스가 살아왔던 그 사회 전체적인 구조에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선정도서의 내용과 이 선정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본 다음에 어떤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주차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입니다. 그래서 좀 이 섬세한 어떤 애정의 심리와 그 애정이 보답받지 못했을 때 파멸로 나가는 그런 인간의 어떤 충동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이걸 통해서 작품 속 주인공들의 어떤 애정 관계에 대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본 후에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충동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주인공 베르터의 어떤 심리 상태와 감정선, 그리고 내적 갈등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르터의 애정이 대상이 되는 로테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제 유럽 사회에서 뭐 정숙한 여성 내지는 애정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작품 속에서 그런 여성을 그런 방식으로 그려내는 게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타당한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소설의 결말과 관련해서 인간이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
인간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미치는 어떤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살을 어떤 충동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좀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 주변부 인물, 특히 이제 주인공의 애정이 대상이 되었던 로테의 입장에서 좀 색다른 시각으로 줄거리를 재해석해 보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주인공 1인 시점에서만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속 세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좀 시각을 빌려가지고 작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지 그 감정선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의 어떤 서사 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 이제 연극 시나리오예요. 희곡인데 복수라는 그 소재와 그 다음에 이런 희곡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그 형식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면서 널리 읽히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주인공의 복수 과정을 함께 분석하고, 그 주인공의 어떤 복수의 여정에 동참하거나 혹은 동참하지 않는 그 주변 인물들의 관점을 통해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비판적으로 이해해보는 과정. 그리고 또 햄릿이 유명한 게 주인공이 복수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계속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우유부단해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죠. 그래서 이런 면모를 함께 읽어보면서 우선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사를 구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주어진 운명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이제 작품의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이제 복수라는 소재를 확장을 해서 현대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사적 제재의 어떤 정당성과 효용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그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워크북에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서 수업에서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어떤 뭐 독해력이라든가 총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워크북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이만한이라고 해서 어휘를 점검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에 대해서 아까 뭐 이주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 이제 중2팀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좀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개념어, 특히 그 중에서도 한자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어를 굉장히 숙지 자체가 잘 안 되어 있거나, 혹은 그 개념어를 많이 알고 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 개념어를 중심으로 한 어떤 문장 쓰기라든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응용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머릿속에 세이브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로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선정 도서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 중에서 현대 사회에서 글쓰기나 말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주 쓸 수 있는, 하지만 학생들이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뭐 대표 어휘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먼저 이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단순히 빈칸 채우기 식으로 문제를 내서 그냥 도장 깨기 식으로 숙제 해치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문 쓰기를 하게 하고, 그 예문을 수업 중에 한 발표를 하게 하고,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장의 숙련도가 아직 그 유창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문장을 열심히 쓰긴 썼는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비문이라든가 내지는 문장 성공과의 호응이 맞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예문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어휘 가지고 문장 만들 때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이 오류 중에 하나가 그 개념어 뒤에 무조건 하다 내지는 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옆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문장 쓰기랑 연결해서 이 단어를 맥락에 맞게 얼마나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성어 같은 경우도 한자성어 뜻 한번 이야기해보고 수업 내에서 그 한자성어를 활용해서 뭐 예문 발표 이런 걸 좀 시키면서 단순히 머릿속에서 어휘를 그냥 정립했다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동안 그 어휘를 계속 이렇게 활용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해가지고 좀 요거를 산 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잘 읽었니라고 해서 이제 그 도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 독해를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일단 요거는 저희의 문제 의식이기도 하고 뭐 학생 상담을 진행해 보면은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문의를 해 주시기도 하고 고민을 토로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책을 그냥 잘 안 읽는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책을 이제 일주일에 한 권씩 규칙적으로 읽는 그런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이제 뭐 학생들의 다른 학원 스케줄이라든가 학생의 평소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뭐 사례 어떤 이제 일부 사례 중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조금 다니고 나서 저희 이제 수업 시스템에 어느 정도 요령이 이게 붙기 시작하면은 학생들이 책을 정독을 하지 않고 이제 워크북을 교재를 받으면은 집에 가서 교재에서 뒤에 나오는 스텝 부분, 그다음에 글쓰기 부분만 먼저 쫙 본 다음에 그거 파트에 맞춰 가지고 책의 목차를 참고해서 발췌독하는 그런 좀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단기 기억력에는 그 책의 내용이 남아 있을지 모르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업 진행을 하면서 좀 유용하게 기능적으로 책의 내용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독서의 경험이 과연 학생에게 정말 산 지식으로 남아 있을 건지 그리고 시간이 좀 길게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학생의 장기 기억 안에도 이 책의 어떤 주제 의식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이나 정보들이 남아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잘 읽었니 부분에서 일종의 독서력 테스트에 가까운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도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 문학의 경우에는 주요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한 정리라든가 아니면 주요 행적에 대해서 뭐 순서 맞추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통해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재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잘 읽었니에 나오는 문제가 좀 순차적으로 작품의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결말까지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을 쭉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해서 단순히 특정 부분에 대한 발췌독을 방지하고 순차적으로 정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와 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스텝 말해볼까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토론 내지는 논술을 진행하기 전에 뭐 아까 이주용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업에서 가장 힘을 싣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선정 도서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과 관련한 외부 확장 지문을 통해서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쟁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제시문들을 잘 독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를 내서 비문학 독해에서 중요한 과정이죠. 제시문을 빠른 속도로 읽어내면서 한편으로 주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내는 그래서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지금 뭐 중등 과정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시되는 거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모의고사나 수능을 치게 되면은 그래도 중등 내신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게 뭐 교과 과정 내에서만 제시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시간을 투여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가능한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요약 정리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스텝에서 선정 도서 외에 이런 확장 지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적으로 숙달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추론하기라든가 자기 상상력 써보기라든가 좀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확장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단순히 그냥 숙제를 해와서 검사 맞는다 이게 아니라 강사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학생의 답변에 대한 다른 학생의 어떤 반박을 들어본다든가 의견을 끌어낸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이게 그냥 워크북에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또래 집단 내지는 선생님에게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반복적으로 숙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햄릿에 저희 스텝을 이제 발췌를 해왔고요. 그래서 제시문이 두 개가 있는데 제시문 가는 그 햄릿에 나오는 대사들 그리고 제시문 나는 그 햄릿의 서사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외부 제시문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텝에서 만들어내는 문제 유형이 크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시문 가를 활용해서 햄릿과 그 주변 인물과의 어떤 관계
왜 복수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인물의 행동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번 문제 혹은 외부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도서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물론 이렇게 쓰기를 시킬 때도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문장으로 정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막 등록을 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쓰기를 보면은 좀 굉장히 뭐 단어 형식으로만 쓰거나 아니면은 문장을 써도 그게 뭐 2문장, 3문장이 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단락 단위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워크북 검사를 통해서 꾸준히 지적을 하고 가이드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다시 쓰기를 적극적으로 시키면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 PPT를 만들다가 보면 좀 일부 발췌를 해가지고 줄이 2개만 나와 있는데 보통은 문제의 줄이 한 3줄, 4줄 정도 충분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분량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 생각을 단락 단위로 완결성 있게 표현하는 것을 수업에서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워크북 작성 첨삭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워크북 문제에서 학생이 어떻게 이제 숙제를 해왔는가.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좀 오래 다녔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독서에 대한 의욕도 충만한 친구고 뭐 쓰는 것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친구.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쓰는 것처럼 다른 학생들의 어떤 수준도 끌어올리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연필로 쓴 부분이 있고 색깔 볼펜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이 뭐 성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어떤 요구 조건을 정확히 캐치를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문장을 표현할 때 어떤 뭐 비문적인 표현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 친구가 2번은 다 색깔 볼펜으로만 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수업에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좀 단서를 잡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좀 능력의 부족으로 쉽게 풀어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 중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꼭 이제 자기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업 내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충 정리를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업을 할 때에는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숙제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왔는가를 체크한 다음에 학생이 뭐 미처 풀어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혹은 조금 성실성이 떨어져가지고 못 풀어온 게 아니고 안 풀어왔다 이런 친구들은 뭐 그 안 풀어온 정도가 많다 그러면은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밖에 보내서 나머지 숙제를 미리 다 하게 한 다음에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친구인데 뭐 한 문제 정도 정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친구들은 수업 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보충 정리를 따라오게 하고 요거를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꼭 교재 검사를 하면서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충실하게 활용을 했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원고지는 저희가 이제 논술 수업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붙여서 논술 형식으로 쓰는데 요즘에는 학교의 어떤 수행평가라든가 쓰기 과제들이 꼭 이제 논술만 쓰지 않고 서평이라든가 독서 감상문이라든가 뭐 상상해서 글쓰기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좀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원고지 쓰기 같은 경우도 서평을 쓰도록 일단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요 이제 첨삭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이 틀린 부분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서평을 쓸 때 좀 형식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자신의 평가가 잘 드러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그 평가를 한다고 썼는데 그 평가가 너무 좀 인상 비평이라든가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이 문장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려면은 어떠한 부분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 첨삭. 그래서 첨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뭐 띄어쓰기 몇 번 못했다, 맞춤법 뭐뭐 틀렸다 이런 식으로 형식 첨삭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글의 완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주장의 설득력을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첨삭도 저희가 함께 병행해서 꼭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가장 마지막에 행해지는 부분은 이제 토론과 논술인데 아까 이주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원의 기본 이제 토론 논술 방침은 토론 부분에서는 이제 편을 갈라서 팀 토론 찬성과 반대의 두 축을 구성을 해서 팀 토론을 하는 거고 글쓰기의 기본 방침은 이제
선정 도서에서 쟁점을 이제 확장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주장하는 글쓰기 논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라든가 발표 능력을 중점적으로 뭐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특히 수행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예전에는 좀 주장하는 글쓰기라든가 토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봤다면은 최근에는 굉장히 형식과 분량적인 부분에서 다양해지고 있고 또 이제 뭐 토론 같은 경우도 단순히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 그냥 딱 맡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소재 발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 만드는 구성 능력까지 굉장히 총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보시면은 팀 토론 외에도 좀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토의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의 양식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활동 형식으로 저희가 발표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같은 경우도 뭐 논술 그냥 햄릿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을 써보기도 하고 한편으로 위에 거 보시면은 이제 작품의 주제를 바꾸어서 로테의 입장에서 베르터에게 거꾸로 한번 편지를 써보자. 그리고 뭐 다른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줄거리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 줄거리가 책에서 보여지는 결말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글쓰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능력을 쭉 반복 숙달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맞추는 걸 역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워크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2학기 들어가서 향후 워크북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 구성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8월에는 이제 중1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교과 연계 문학으로 가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 3권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3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먼저 좀 선행 읽어보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분석 틀을 활용해 가지고 그 소설의 서사와 감정선을 분석한 다음에 아까 이주영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문제 양식을 통해서 좀 내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9, 10월 이게 이제 9, 10월로 들어가는 이유는 10월 초반이 되면 이게 내신 과정이 좀 겹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9, 10월로 일단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9, 10월에는 통합사회 중에서도 경제 연계해서 한 달을 진행하게 되고요. 경제 부분이 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초반부에는 이제 경제 기초 상식에 대해서 좀 교과 친화적으로 다가가서 경제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국제 거래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경제나 뭐 가상화폐 열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서 배웠던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뻗어나가게끔 하는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0월 10월 같은 경우도 기말고사 그 대비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달이 묶여 있고요. 11월에는 통합사회 중에서도 이제 사회 도덕 연계로 들어가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인권의 의미와 이제 사회적으로 근대 사회부터 시작해서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인권의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이런 개괄적인 부분을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인권을 조금 강론적으로 나눠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거는 이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서 그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개념 단순히 그게 뭐 청소년들 알바해가지고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청소년들도 노동에 대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현실에서 그런 노동권이 얼마나 잘 수용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노동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 당사자 입장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이제 그 중등 사회에서도 나오는 국제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생들과 좀 사회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부분이나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조금 느끼게 되는 게 학생들이 국내 뉴스에 나오는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좀 완성된 형태로 풀어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국제 시사적인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온도차가 좀 큰데 그래서 국제 정치의 어떤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 국제사회의 어떤 외교나 뭐 정치나 갈등 관계의 구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뭐 외교 현안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이슈가 있는 어떤 다문화 교류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해서 풀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에는 이제
역사 과정이 바뀌어서 지금 중2에서는 세계사를 먼저 하고 있고 중3에 들어가면서 한국사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미리 좀 대비해보는 차원에서 한국사 수업을 한 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달을 가지고 무조건 통사를 일방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좀 학생들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을 다 챙기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체 큼직큼직한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의 역사적 맥락과 의의를 한번 짚어보는 과정으로 크게 나눴을 때는 고려 전에 어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고대사, 그 다음에 고려사, 조선사, 근현대사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눠가지고 주요한 사건들의 역사적 맥락을 이렇게 함께 학습하는 방식으로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게 될 워크북의 주제, 그 다음에 워크북의 구성, 그리고 향후 워크북의 어떤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자, 6월에도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학부모 설명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초육 프로그램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져서 학생들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좀 가능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녹화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